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2016년 1월 30일 제시카라는 27세의 여성이 자카르타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는데요. 그녀의 혐의는 친구에게 청산가리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인데요. 도대체 이 친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1988년생인 제시카는 자카르타에서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플라스틱 왕으로 불렸는데요.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플라스틱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결국 2005년 제시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녀를 두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돼요. 당시 제시카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 부모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이민을 가서 조금 환경이 변하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 그냥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호주로 가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제시카는 혼자 남게 되었고 부모는 2005년도에 호주로 이민을 가요. 몇 년 뒤 2008년에 제시카는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부모님이 계시는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빌리블루 컬리지라는 곳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 학교에 자카르타에서 온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학비와 생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엄청난 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이 부잣집 아이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동갑내기 친구 멀나를 만나게 됩니다. 멀나는 같은 자카르타 지역 출신이었고요. 나이도 같고 바깥 활동하는 것 좋아하는 그런 성향까지 비슷해서 이 둘은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제시카와 모나는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호주 생활도 잘 맞았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먹고 놀고 하는 것 다 너무 만족스러웠대요. 이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돈을 펑펑 쓰면서 놀 수 있었고 특히 파티나 어디 클럽에서 하는 그런 파티, 친구들 모임, 그런 사교적인 활동을 모두 다 하면서 학교에서 꽤 유명한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이렇게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머나는 남자친구 아리프와 함께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리프와 꽤 깊게 만나고 있는 사이였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사이였고 그래서 남편이 될 사람이 자카르타로 돌아간다고 하니 머나도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반면 제시카는 호주에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은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 뒤 2015년 머나는 자카르타에서 그 결혼을 약속했던 아리프와 함께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약혼을 한 사이가 되었고요. 이때 제시카는 쭉 호주에서 지내면서 호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된 머나와 제시카의 관계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남을 가진 뒤에 이들의 사이에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시카와 머나는 대학 시절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또 오랜만에 봤으면 더욱 반갑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제시카는 머나에게 큰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봤을 때 머나의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거예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도 있고 약혼도 했고 좀 있으면 결혼도 하고 또 머나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면 결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발리에서 할까? 그냥 자카르타에서 할까? 어디가 나을까? 이런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제시카는 조금 불편했던 거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신부, 제시카가 자신이 평소 꿈꿔왔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자신이 아닌 가장 친한 친구가 하고 있으니 부러웠던 거예요. 2015년 6월 어느 날 제시카와 머나가 포함된 대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에서 제시카는 머나에게 약혼자와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야, 네 약혼자 너랑 정말 안 어울려. 너는 예쁘고 돈도 많고 훨씬 잘 나가잖아. 왜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 이 말을 들은 머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하지만 친구들도 있었고 어쩌면 친구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해준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머나의 이런 불편한 심기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야, 그냥 헤어져. 너 정말 결혼할 거야? 너 결혼해서 이혼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내가 말할 때 헤어져 그냥. 사실 머나의 성격은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도 제시카에게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한 애들만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네 미래가 안 보여.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머나가 제시카에게 이런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제시카는 패트릭이라는 한 남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약쟁이였어요. 당연히 머나는 이 마약쟁이가 내 친구 옆에 붙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시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시카는 상당히 기분 나빠했고요. 바로 그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사실 본인이 먼저 머나에게 잘 만나고 있는 이미 약혼까지 한 커플 보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남자친구가 마약쟁이니 뭐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렇게 상처받은 제시카는 머나를 단둘이 만나는 것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나가도 제시카와 머나가 단둘이 만나는 그런 둘만의 약속은 따로 잡지 않았다고 해요. 2015년 11월 머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시카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대학 친구들은 다 불렀고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신부로서 완벽한 웨딩을 마쳤습니다. 반면 제시카의 삶은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제시카가 머나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머나의 모습이 비교돼 보였기 때문이에요. 2015년 1월 26일 이날은 머나와 제시카가 싸웠던 그 마약쟁이 이야기를 하며 싸웠던 사건이 있기 5개월 전이에요. 이날 한 남성이 911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신고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제시카였고요. 그 신고 전화를 건 남성은 제시카의 남자친구 패트릭이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고 옆에 있는 그 마약하는 남자친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와중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머나를 만났고 그녀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독서를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2달 뒤 2015년 8월경이었어요. 그녀는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몰던 자동차가 널싱홈이라고 하는 요양원을 들이박는 사고를 냅니다. 운이 좋게도 그녀는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곧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발각되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2개월 뒤 남자친구 패트릭은 또다시 911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제시카가 자신의 침실에 바베큐를 피워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불과 2주 뒤 그녀는 또다시 시도를 하는데요. 바로 패트릭의 집에서 그의 집 안에 빈 위스키 병과 유서로 보이는 그런 쪽지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패트릭이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 안의 내용은 남자친구인 패트릭을 매우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어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직장 해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녀에게 발생하고 있죠. 그녀의 삶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시카는 남자친구 패트릭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자카르타로 돌아가요.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고향인 자카르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제시카는 호주에서 만났던 대학교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자카르타로 돌아왔어. 우리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머나에게 연락하는 건 조금 망설여졌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머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머나는 자신을 반겨주었고요. 남편인 아리프와 함께 제시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시카는 머나와 아리프가 한 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시카는 상당히 배신감이 느꼈다고 합니다. 나만 초대 안 하고 다른 친구들 다 초대해서 발리에서 그렇게 멋진 결혼식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얼마 뒤 제시카는 대학 친구들이 함께 있는 왓츠앱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씁니다.
얘들아, 우리 시간 나면 요즘 핫하다는 그 올리비에 카페 한번 가보자. 거기 요즘 사람들 진짜 많이 오고 너무너무 맛있대. 내가 예약할 테니까 곧 거기서 만나자. 라고 제안을 해요. 이 올리비에 카페는 자카르타에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급지고 사교계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직접 예약을 하면서까지 친구들을 불러내요. 이때 그룹챗에서 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베트남 커피 진짜 맛있던데? 신난다. 나 거기 가면 꼭 그 커피 다시 먹어볼 거야. 이렇게 이 대학 친구들은 제시카의 제안으로 2016년 1월 6일 카페 올리비에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원래 이 친구들의 약속 시간은 오후 5시였어요. 그런데 조금 이른 시간인 오후 3시 반쯤에 제시카가 먼저 이 카페에 도착을 합니다. 일찍 도착한 제시카는 카페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리고 유유히 밖으로 나가요. 이후 그녀는 45분 정도 뒤에 다시 카페로 돌아옵니다. 이때도 친구들보다는 먼저 도착한 시간이었어요. 당시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 3개가 들려있는데요. 아마도 친구들에게 주려고 구매한 선물로 보였어요. 그 안에는 비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하면 뭘 하시나요? 저는 핸드폰을 보거나 메뉴판을 보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시카는 마치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힐끗힐끗 이렇게 카메라를 봐요. 이때 제시카는 한 개의 카메라를 확인한 뒤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쇼핑백으로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보였어요.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하지만 그녀가 뭔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모습이 어딘가 조금 특이하고 좀 의심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제시카는 친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음료를 주문하는데요. 그녀가 주문한 것은 베트남 커피 한 잔과 칵테일이었어요. 이 모임은 제시카 포함해서 총 4명이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음료는 3잔만 주문을 했고 그중 한 잔은 머나가 좋아한다고 했던 바로 그 베트남 커피였습니다. 음료가 곧 도착하자 제시카는 뭔가 알 수 없는 행동을 쇼핑백 옆에서 해요. 이 쇼핑백에 가려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CCTV에 담기지 않았지만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듯한 이후에 머나를 포함한 총 3명의 친구들이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 칵테일과 베트남 커피는 제시카와 함께 45분 동안 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머나가 도착하자 제시카는 머나에게 야 이거 커피 너 거야. 베트남 커피 너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주문했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머나는 이 커피를 마시고 뭐야 이거 맛이 조금 이상한데?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바닥에 쓰러지고 말아요. 쓰러진 머나의 입 안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직원들과 주변의 손님들이 머나를 돕기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이 카페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머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건강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된 거죠. 머나가 쓰러졌을 때 친구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머나에게 달려들어서 왜 그런지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쓰러진 건지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없는지 찾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은 머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로 제시카였습니다. 당시 친구들의 증언으론 제시카가 너무나 침착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 매니저를 불러요. 매니저 부르더니 도대체 이 커피에 뭐 넣은 거예요? 한번 마셔보세요. 도대체 뭘 넣었길래 내 친구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커피에 뭔가가 들어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카페 직원은 바로 911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와서 머나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 6시에 머나는 사망했습니다. 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망한 거예요. 그 말은 이 커피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자카르타 경찰은 머나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나의 가족들은 이 부검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들의 종교 때문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부검을 절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부검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도 반드시 그녀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3일 동안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부검을 해야만 당신 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고 그래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결국 가족들은 완전한 부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고요. 몸에서 몇 가지 샘플만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1월 9일 사건 발생 3일 만에 머나의 몸에서 일부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부검이 진행됩니다. 크라마티 자티 경찰병원에서 그녀의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머나가 마신 커피와 위장에서 시화나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화나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가리입니다. 이 청산가리는 냄새도 거의 없고요. 투명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독극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약간의 냄새가 아몬드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아몬드 공장에서 일하는 것 아닌 이상 그 냄새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은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약간 상식적으로 독극물이 은에 닿으면 은의 색깔이 검게 변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청산가리는 그런 반응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해독제 또한 청산가리를 주입한 뒤에 바로 투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 물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회복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경찰과 가족들은 제시카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청산가리를 구매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바로 용의선상에 들 수는 없었어요. 이러는 와중에 이 사건에 대한 루머와 가십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번집니다. 먼저 제시카가 머나를 살해한 동기에는 둘 사이에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생겨요. 제시카와 머나가 대화를 나눈 채팅방에 보면 그녀가 머나에게 키스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둘 사이는 친구보다는 좀 더 깊은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머나가 결혼을 하자 제시카가 이에 질투심을 느꼈고 결국 머나를 살해했다라는 소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머는 제시카와 머나 그리고 머나의 남편인 아리프가 삼각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프는 제시카의 전 남친이기도 했어요. 호주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둘이 잠깐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시카가 아리프를 잊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친구인 머나와 결혼을 하자 이 앙심을 품고 머나를 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루머는 머나의 남편 아리프가 이 사건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리스타와 이 아리프, 제시카 셋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이들이 머나가 먹을 커피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머나의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노린 아리프가 제시카를 도왔다라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이런 루머에는 전혀 근거가 없었고요. 그냥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에 대해 더 깊게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제시카가 호주에 살 때 총 13번에 걸쳐서 9.11에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고에는 제시카의 살소동도 있었고요. 또 음주운전한 이력, 또 잦은 폭행 혐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또 호주에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와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크리스티 카터는 바로 제시카를 해고시킨 그 상사였습니다. 크리스티는 제시카가 2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면서도 한번 나이스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이스한 그런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한 크리스티는 제시카가 음주운전으로 요양원 벽을 들이박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제시카는 전혀 감정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요양원의 벽을 들이박아서 사람이 죽을 뻔한 매우 큰 사건인데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티에게도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2016년 1월 3일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죠. 드디어 제시카가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친구를 독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매우 차분해 보였고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제시카의 심리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 결과 그녀가 매우 나르시스트적이고 매우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제시카는 호주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경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시카에 대한 정보를 얻는 협조를 호주 정부에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요. 호주 당국은 제시카의 정보를 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건 제시카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카르타 경찰은 이에 동의를 했고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호주의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제시카의 유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시 머나에게서 청산가리가 발견되긴 했지만 또 커피에서도 나왔지만 정확히 제시카가 청산가리에 이 커피를 넣었다라는 것을 밝히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었던 거죠. 또한 살해 동기가 질투심만으로 이렇게 친했던 친구를 살해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까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2016년 6월 15일 제시카가 용의자로 지목된 지 한 달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거의 5개월 만이죠. 이 재판은 생중계가 되어서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장에서 제시카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였으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좀 잘 나가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했던 거죠. 이 변호인단이 데려온 인도네시아 대학의 한 병리학자 자야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머나의 부검에는 문제가 많다. 특히 그녀가 사망한 지 70분 뒤에 독성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위액과 담즙, 간, 또 소변에서 시아나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 그녀가 사망한 지 며칠 뒤에 그 샘플을 채취하는 부검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만 소량의 시원한 물이 발견이 되었고 이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도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원한 물이 발견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또한 머나가 시원한 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어요. 검찰은 CCTV를 보여주면서 쇼핑백 뒤에 감춰진 제시카의 손이 바로 이 커피에 청산가리를 넣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단은 아니 손이 쇼핑백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당시 그녀는 휴대폰을 만진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주장했던 살해 동기, 머나에게 느꼈던 그 질투심에 대해서는 제시카는 머나의 남자친구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고 그녀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소식도 알 수 없었는데 질투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경찰 병원의 한 전문가는 머나의 장이 부식되었고 입이 검게 변한 증상이 청산가리 중독과 일치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부검이 진행되어야만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체 부검은 결국 가족들의 거부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어요. 경찰은 카페 직원들과 제시카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제시카의 행동이 뭔가 수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나가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제시카도 함께 왔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감정의 동요가 있다거나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매우 이상해 보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제시카에게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이었다면 그녀에게는 사형이 내려졌을 거예요. 하지만 호주 정부와 이제 조건을 걸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20년형만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긴 항소를 준비했지만 자카르타 고등법원에 의해서 거부되었고요. 판사가 주재하는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기각이 되어서 그녀의 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Explain the cyanide in the drink. Do you think? No, I have no idea. Did you put it there? No, of course not. 당시 제시카는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당연히 무죄를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를 보셔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녀는 재판부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